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22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뒤에 내용이 좀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3D 파도 몰아친다와 사업보호과 기업국가, 요것이 중요한 것을 뒤로 좀 미뤘습니다. 나사 위성 이미지에서 지구의 야간 조명의 극적인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만다 매튜슨 스페이스컴에서 5월 2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지도에서 그 야간의 조명이 밝은 곳들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변화들이 있었다. 새로운 지도는 지구의 밤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신 경제, 기술, 정책 결정 및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인간 활동의 초상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나사의 블랙마블 제품에서 수집한 거의 10년간의 야간 조명 데이터 2014년에서 2022년을 분석한 결과 동반구 전역에서 밝은 지역, 금빛과 어두운 지역, 보라색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또한 부분적으로 보존정책, 에너지 전략 조치 및 빛 공해 감소 노력에 힘입어 야간 밝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유럽이 좀 감소했다는 얘기네요. 다른 곳에서는 지도가 갈등과 경제 불안정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동시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은 전기화와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전의 어두운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밝아졌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북부에서 가장 큰 폭의 그 밝기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에 표시된 이 아시아하고 유럽 대륙에 표시된 게 있죠. 79세의 트럼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를 이끌겠다고 위협하다라는 제목으로 해리 톰슨이 데일리 비스트에서 5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비스트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되려면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크네세트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민이어야 합니다. 1952년 이스라엘 시민권과 귀환법은 유대인에게 제한 없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정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트럼프는 알려진 유대인 유산이 없습니다. 에어포스 1 탑승 전 제글링에서 트럼프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 주장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거로, 근데 트럼프의 말은 새겨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게 많죠. 저에게는 다른 뜻으로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미국 내 유대 세력이 트럼프 재선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전 종식 직전 이후의 주요국 군사비 동향을 자국 통화에 의한 상승 정도로 살피다. 2026년 공개판 후아라이조 그래프화 검색 자나블로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 군사비인데 이것이 그 2025년도 분인 것 같습니다. 억 달러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미국이 단연 9,545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이 3,355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1,904억 달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662억 달러로 한국 470억 달러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본 다음에가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한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지금 안 좋은데, 안 좋아, 이재명이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헌대면은 한국도 이재명이 죽었어.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런데 최근 2025년도에 있어서 군사 지출이 미국 달러 환산으로 가장 컸던 나라는 미 합중국, 그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뒤를 잇고 있다가 이제 요거 지금 설명한 건데, 국내 통화상 액면으로도 중국과 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그 인도가 큰 폭으로 지금 군사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끝에 있고요. 일본도 그 군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마디네자드를 이란 지도자로 임명할 계획이었다고 NYT는 말합니다. 알자지라 참모 5월 20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의 지도부를 강경파 전 대통령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르로 교체하기 위해 이란과 전쟁을 벌였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자는 요청으로 유명했는데, 왜 이 사람을 하메네이를 죽이고 이 사람을 왜 지도자로 임명할 계획이었다고 했을까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뭐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택에서 그 구금 상태로 있었는데, 3월 대서양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아마디네자드의 익명 동료들을 인용해 집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탈옥 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현재 행방과 상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네요. 또 그 대통령 끝나고 나서 한 얘기는 자기는 트럼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이란 회담 마무리 단계 며칠 기다릴 용의 결렬되면 공격적에도. 로이터 5월 20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란과의 교섭은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올바른 답변을 며칠간 기다릴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전투 종결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보다 임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란 외무부의 그 대변인 말로는 과거 1년 반 이란은 진지하게 성의를 가지고 교섭의 길을 걷고 있지만 미국 측의 대응을 근거로 하면 강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국 외무장관도 20일 한국 유조선이 이란과의 협력하에 해협을 통과 중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답니다. IRGC 해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유조선 컨테이너 선 등을 포함한 26척의 상선이 이란과의 조율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또 20일 발표했다. 달러 원유 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의 시장 참가자나 애널리스트는 교섭의 행방에 신중한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어 미 이란이 합의에 도달해도 세계적인 공급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질질 끌면서 유가가 오르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데 뭐 봉쇄 통과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안 된다 뭐 하면서 어쨌든 방향은 석유가 한 100달러 선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 댓글 중에서 니시야마 다카유키라고 성무슨 대학의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의 견해를 댓글로 달아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권한 법안이 60일 기한뿐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휴전을 하고 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내용을 이란이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러다 무역 속국된다. EU 중국 의존 줄이기 본격화. 김성희 조선비즈 5월 21일 EU 29일 공급망 다변화 전략 논의. 사실상 중의존도 줄이려는 조치. EU의 거리두기로 무역 갈등 위험도.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과 밀착하는 듯했던 유럽연합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29일 대중국 전략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70여 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미국도 비싼 자재나 부품이라도 동맹국한테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싸더라도. 최근 유럽에서는 자국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럽 시장 내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직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중국 전문가인 옌스 에스켈룬드는 사람들은 중국 수입품이라고 하면 전기차와 같은 완제품을 떠올리지만 실제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부품이라며 유럽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및 독일 기계 장비 제조업계 무역단체인 독일 기계설비산업협회의 대외무역 책임자 올리버 리트베르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중국 공급업체가 유럽 제품과 비교해 품질은 95% 수준이면서 가격은 30 내지 50% 저렴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며 바로 이런 상황이 유럽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독일 기계산업에서 2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중국의 대유럽연합 무역 흑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IAA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4대 전략산업에서 유럽 내 제조를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화웨이와 중兴통신장비 등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규정하고 유럽 국가통신망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유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EU 중국 무역관계 파트너십인가 침몰하는 배인가 토론회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외교관 관료 전문가들이 심화되는 무역 갈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국 측은 유럽연합이 자국을 괴롭히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SCMP는 이 같은 장면은 올해 초 유럽 정상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이 중국으로의 손해를 의미한다는 해석과는 크게 어긋난다며
유럽의 공격적인 산업정책이 속도를 내고 중국이 보복 가능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벌어진 충돌은 더 큰 무역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분쟁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 역사교과서가 가르치는 다케시마 문제의 너무 일방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도쿄대생 집단 도쿄대 카르테 디엠이라는 데서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상대의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화해로의 첫걸음, 결론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또 한일 역사 공통교재에서는 양국의 민간단체에 의한 다양한 대처가 소개되고 되어 일정한 접근이나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 한일 역사 공통교재는 양국의 교원과 학자가 협력하여 여러 관점을 제시하면서 역사의 복잡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단 한일 역사 공통교재는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교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력은 한정적이고 많은 한국이나 일본의 학생이 이 교재를 접할 기회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역사소설을 상대화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중에서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신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씨를 환대하고 있으니 그 뒤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현대제철 미 루지애나 프로젝트 유럽산 드림팀 구축했다. 우승주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5월 21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산 핵심 설비, 북미 철강시장 안정성, 효율성 확보. 이 현대제철이 지난 14일 상공정 공정 중에서 윗공정 이탈리아 다니엘라, 후공정 프랑스 파이부스에 이어 아변 공장까지 핵심 라인을 모두 유럽 업체들로 채우게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설비가 아주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유는 기술 격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내 제철 설비사들은 주로 교량 철도 건설용 빔 등 인프라형 구조 강제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료를 통해 자동차용 최고급 강판을 구현할 수 있는 초정밀 제어 기술은 유럽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D 파도 몰아친다. 박종진, 김남희, 최지은 세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5월 22일 도미노 집이 무너지듯 산업 전반에 몰려올 연쇄 파장과 디스카운트 그 자체가 될 기업가치 급락, 극단의 분열과 갈등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자칫 우리 경제를 단숨에 수령으로 몰아넣을 키워드들이다. 삼성이 남긴 명함, 상한 없는 N% 성과급 연쇄파장 우려, 배당보다 3배 더 주주 반발 해소 과제, 상대적 박탈감, 양극화 조직문화 주목,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직전의 극적 합의 성과급 12% 10년 제도화라고 5월 21일 09시에 또 보도를 했습니다. 국로의 사후조정 그 다음에 정부 막판 중재로 극적 합의 핵심 쟁점 DS 부분 특별 성과급 신설 상한선까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 방식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평성 고려 DX 부분 등엔 600만 원 자사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네요. 사업보국과 기업국가 제목에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CBS 노컷뉴스 이기범 논설위원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대표적 경영 철학은 사업 보국이었다. 사업으로 나라를 보답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사적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 발전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1938년 28살에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은 청년 시절 일본에 유학했다. 군국주의로 치닫던 당시 일본에는 모든 방면에서 국가주의가 팽배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는 희소한 자본과 자원을 삼성 등 재벌들에게 몰아주며 국가 주도의 압축 성장을 꾀하고 있었다. 국가가 기업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셈이었으니 이병철 회장의 사업보국 철학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였다. 반도체 대박의 과실을 나누는 문제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따져도 한국 전체 수출의 15% 정도나 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온 나라가 들썩인 이유다.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노사는 각각 정당한 분배와 경영원칙 고수로 맞섰다. 이쯤 되면 기업이 나라를 보답한다기보다는 나라를 흔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여기에 소리내어 읽으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입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임무는 기업 지원과 규제 해제로 국한된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데 정책 초점을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석유 기업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이 최근 대표적인 사례다. 쿠팡 사례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들며 타국의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까지 흔드는 전형적인 기업 국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개 월급쟁이였던 삼성전자 직원은 이제 전문 직종에 맞먹는 최상위 계급이 됐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는 국가가 갑이요 기업은 의리여야 하는 작동하는 사업보국 철학이 작동할 수 없는 시대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삼성전자 노조는 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공급망도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은연중 느꼈을 것이다. 삼성전자 사측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권력 최상층까지 자발적 우군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형임을 간파했을 것이다. 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기업국가 단계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비대해지는 기업 권력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도 물음표를 좀 붙이게 되네요. 노노 간 성과급 내분과 회사 주주 간 배당 갈등, 중소기업과 원하청 격차, 산업 간 불균형 성장 등 많은 문제가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 앞날을 보고 있네요. 기업과 국가의 올바른 역할을 고민할 때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칼럼 이것도 논설이라면 논설인데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 견해를 얘기를 해보죠. 기업국가라는 용어를 들고 참으로 회개하고 요망스러운 논리의 전개를 본다. 좌파 정권의 시녀 같은 느낌이다. CBS가 기독방송 아닌가? 노조의 팽배를 불러온 것은 좌파 정권이다. 초기업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대해 별로 언급이 없다. 기업국가 대 국가기업도 있다. 이런 거는 좀 검토를 안 해보냐. 중국 국가기업 자본주의와도 비교해 보라. 유럽은 사회주의를 내세운 좌파 정권에 의한 기업 몰락이 엄연한 현실이다. 노사정을 균형 있게 바라는 관점도 없는 컬럼이다. 올바른 역할을 고민해 볼 때라고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장사도 안 해본 것들이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네요. 자, 지금 이 컬럼에 사측의 문제만 부각하고 정부나 노동자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미약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사태도 이런 칠각형으로 뭐 언론이 뭐 4대 권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내 분야를 고려해서 최선적인 어떤 그 대안이라든지 의견이 제되시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템플릿 자료로 해놓은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